안녕하세요. 노후생활 전문가 과정 강의를 맡게 된 전유현입니다. 네, 고령사회 현실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앞으로 관심 있게 되는 그 액티브 시니어들 중에 액티브한 이런 분들의 이 대책의 하나로서 제가 자연스럽게 연관을 시킬 텐데 그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령사회 현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예전에 비해서 한 5년 정도 전에 비해서 여러분 지금 지하철 이렇게 타실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하철 안에 60세, 70세 연배 이상 되신 분들 그 분포가 좀 다르지 않게 느껴지시나요? 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우리 주변에 뭔가 고령화돼 가고 있다. 그런 느낌 좀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본에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전체 인구의 대략 한 어느 정도 분포되실 것 같아요. 네. 일본은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거리에 지나가면 어디를 가든 10명 중에 30%, 3명 이상은 65세 이상의 인구라는 거죠. 네. 과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갭을 보면서 따라가느냐 그런 얘기들을 좀 한번 여러분 관심 갖고 따라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요거 아마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그 개념, 구분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여러분 좀 소화를 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우리 보통 많이 고령화 얘기할 때 고령화 사회다. 어떤 나라는 고령 사회다. 어떤 나라는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주로 많이 이제 이런 용어들 갖고 그 나라의 65세 이상의 그분들 분포가 몇 프로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고령화 정도를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유엔에서 이렇게 고령화 정의를 하는 그런 틀이니까 여러분이 일반화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나라 전체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7명 이상, 14명 이하, 그러니까 7%에서 14%이 사이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다. 7%를 넘어서고 14%가 안 되는 경우에 고령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를 넘어서면 이거는 고령 사회다. 이렇게 해서 고령 사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2017년 14%를 넘어서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 사회고 앞으로 2024년 내지 2025년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전망치로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떠세요? 지금 만약에 현재 기준은 2021년이다. 라고 만약에 잡으면요. 2021년 기준으로 지금 우리는 17% 정도 이제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를 넘어선 지 오래가 됐고요. 이 30%에 이제 육박하고 있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산 지역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초고령 인구 그 시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가 분포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미 지역별로 구분하면 우리나라도 20% 이상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도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좀 심각한 게 크게 기상이변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런 현실은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전망치를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그런 얘기죠. 네. 고령화 사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고령화 사회도 한 사회가 성숙된 그런 이제 사회로 가는데 좋죠. 좋은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이 고령화 사회를 뒷받침해 줄 출산율이 지금 세계 유례 없이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또 한국입니다. 심각하죠? 거기다 경제활동 인구, 15세에서 64세 되시는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데 초고령 사회로 우리는 진입하고 있다는 그 현실을 여러 팩터를 연관시키면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지금 문제는 인구구조, 전쟁 직후에 1955년부터 1963년, 이때가 인구가 굉장히 전쟁 동안에
지연됐던 출산율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그 두터운 인구층이 지금 50대, 60대 층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규모가 지금 위로 60대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도 좋은데요. 출산도 많이 이렇게 되면 참 좋지 않겠나요? 근데 출산이 이게 지금 과거 2015년에 1.24, 한 부부가 합산으로 해서 평균 한 명 조금 넘게 출산을 하던 것이 그나마 2020년도에는 0.84명.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지금 우리나라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 참 현실적으로 고민이 많이 되는 거네요. 거기다가요, 27만 명밖에 안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 해 출생하는 신생아가 27만 명. 예전에 43만 명. 2015년에 비해서. 별로 큰 연차도 아닌데요. 5년 동안에 무려 43만에서 27만 명으로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이 신생아들이 이제 학령 인구가 되고 대입 수능 시험을 보고 이럴 때는 지금 이제 국내 대학들이 수요 공급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그래서 지금 이미 지방대학 중심으로 지방의 국립대학으로 지금 계속해서 충분히 공급을 못 받고 있는, 문을 닫는 대학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위기감마저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속도라는 거예요. 속도. 우리나라는 2000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면서 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19년이 걸렸다면 우리가 많이들 비교하는 일본은 몇 년 걸렸을까요? 24년이나 걸렸는데 우리는 압축해서 보다 짧은 19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간다는 거.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 갭에 해당되는 연차가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짧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앞으로를 바라볼 때 더 시급한 문제로 이제 돌출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경제활동 인구와 피부양자 속에 이제 우리 5060 세대들이 고령화 또는 70세 이상 이런 분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겠죠. 피부양자는 보통 0세에서 14세 여기 나오죠. 0세에서 14세와 고령 인구 65세 이상 인구 이분들을 합산한 게 피부양자 계층입니다. 결국 이분들을 부양하는 부양자가 경제활동 인구 즉 15세에서 64세 생산하면서 이분들은 이제 부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비율이 여기 나타난 대로 갈수록 지금 고령화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네. 11% 2010년에 11%에서 2020년에는 15.7%로 고령 65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반에서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은 점차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 있는 거죠. 유소년 인구는 출산이라도 좀 많이 되면 되는데 갈수록 출산율도 떨어지니까 이분들도 지금 비율이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고 이분들 분포만 지금 갈수록 올라간다는 그 상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질적으로 볼까요? 사회 질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고령층의 인구가 많아지는데 여러분 빈곤율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지 여러분 이해하실 것 같네요. 빈곤율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빈곤율. 네. 우리나라 가구 있잖아요. 전체 가구를 소득 수준으로 쭉 이렇게 줄을 세우면요. 중위소득이라고 하죠. 중간에 위치한 가구에 해당되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 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 그 가구주를 우리는 빈곤이라고 합니다. 빈곤자. 그래서 빈곤율이라고 하는 건 전체 가구 수분의 중위소득의 절반, 만약에 중위소득이 한 나라의 중위소득이 우리나라가 2020년에 만약에 250만 원이다. 그러면 중위소득의 절반인 125만 원, 네, 125만 원의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주 그분들이 이제 빈곤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노인 빈곤율은 노인 전체 인구 65세 이상 전체 노인층 중에 소득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노인분들의 상대적인 비율을 노인 빈곤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유엔에서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수치에서 OECD 몇입니까? 표에 보시죠. 몇인 독보적으로 1위입니다. OECD에서 40%. 48. 거의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층 전체 절반의 거의 절반은 빈곤층이다라고 이렇게 이 정의에 의하면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만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자산을 갖고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율이 상당히 적어지는데 우리나라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라는 이제 문제를 갖고 있네요. 다른 나라는 아무래도 그 선진국들은 이런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네, 노인 빈곤율이 이런데 과연 이런 우리 고령 사회, 우리 현재 고령화 사회가 아닌 고령 사회라고 했죠. 우리 고령 사회 문제점을 한 4가지 정도 간단하게 짚어보면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 과정에서 제가 어떤 대책으로 얘기를 할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고령층이 늘어나는 사회의 문제점은 아무래도 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한 나라의 생산 총액, 국내 총생산이라고 GDP라고 얘기하죠. GDP의 액수는 그 주체에 따라서 민간, 정부, 수출, 해외, 시장 이 세 부분으로 나누면 민간 소비,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구분이 이제 분류가 되죠. 근데 만약에 한 사회에 고령층, 생산 영역을 벗어난 고령층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이 3가지 구성요 중에 우선은 민간 소비에 큰 하락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소비 자체는 좀 생산 가능한 경제 활동 왕성하게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65세 인구층에 비해서는 소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회가 경제 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 사회로 간다. 그러면 민간 소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정부 지출도 사실은 고령화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료라든가 연금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층의 소비 성향, 1인당 소비 성향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연배 있으신 분들이 미국 노인에 비해서는 좀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는, 아까 노인 빈곤율도 있었지만 소득 수준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소비도 적을 수밖에 없다는데 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거기다가 앞으로를 볼까요?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은 어떨까요? 잠재적인 경제 성장률도 지금 갈수록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지금의 저성장 시대가 앞으로 계속 양극화와 함께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거시적인 차원에서 해외의 동남아라든가 해외 노동력을 이제는 공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미 우리가 그렇게 활용을 하지만 노인들의 은퇴 비율이 이제 너무 높아서 해외에서 수급을 받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리면 시니어층, 고령층 중에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젊은 고령층들이 앞으로 늘어난다라고 보면 정부나 아니면 우리 기업에서도 이분들을 생산과 소비 활동에 활용하면 뭐 이런 수치들에 좀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저는 생각을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연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 문제도 지금 같이 고령화에 따라 나오는 문제점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하면은 연관 검색어로 많이 나타나는 용어가 뭘까요, 여러분? 연관 키워드. 국민연금 치면 옆에 고갈이라는 용어가 심심하게 나타납니다. 네. 지금
고령화의 인구가 점차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두터워지니까 국민연금 지출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망치가 크게 엇갈리지 않고 있습니다. 2050년 또는 40년대 후반 정도 되면 연금이 이제 국민연금이 다 고갈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서 연금 지출액을 좀 줄여야 된다부터 해서 연금 받는 수급 나이 기준을 좀 올려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국민연금만 또 문제가 될까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건강보험. 네, 건강보험도 이게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고령층 한 분당 진료비가 보통 315만 원이라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전체 인구의 평균 3배 이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고령층의 비중 자체가 시간이 갈수록 더 두터워지면 이 금액도 이제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향후 진료비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의료기술이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예, 의료 서비스 수요가 이제 많아지고 종래에는 고칠 수 없는 것도 지금은 기술의 발전으로 이것저것 고치면서 진료비가 이제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급여 비급여로 나눌 때 이거를 급여로 하면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 더 많이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 네, 이런 문제가 이제 4가지 고령사회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점이 나오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대책을. 자, 지금 나온 대책 안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는 그런 층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고요. 건강보험도 검진을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검진을 해서 사후에 지출되는 건강보험 금액을 좀 줄이자. 이런 이제 방안들이 많이들 거론되고 있는 대표적인 대책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연령 높이고 금액을 조금씩 줄이는 차원에서 우리가 사회적 동의를 얻자. 네, 그런 얘기들 하고 있고 건강보험은 어때요? 건강보험이 지금 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도 우리가 사회적인 동의를 얻어서 뭔가 하자. 근데 지출액을 줄일 수는 없고 대신 예방검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국가 차원에서 연세 드신 분들 검진을 좀 폭을 넓혀서 해서 사후적으로 질병이나 상해 이런 것들이 좀 안 나올 수 있게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지출액이 줄어들 수 있게끔 하는 사전 예방검진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 여러분 대표적인 우리 국가에 많이 나오는 5대 암을 검진을 하는 그런 걸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네. 40대 이상 한국 5대 암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미리 검진을 무료로 해주는 네, 그런 서비스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의 대책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가 되고 있네요. 자, 제가 주목하는 부분,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인 인구들을 좀 노동에 참여해서 경제활동 인구를 왜 64세까지로 한정해? 그건 예전의 시대 얘기고 지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한번 몸을 보세요. 자전거 타고 막 사이클 하시는 분들 보시면 허벅지가 예전에 그런 노인분들하고는 다릅니다. 모습이 달라요. 그분들을 왜 노동에 참여를 안 시키느냐. 이분들 자체가 다 노동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책의 하나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래도 현재 한국 노인층의 노동 참여율은 OECD 1위랍니다. 해외 뭐 선진국이나 유럽에는 노동 생계적인 차원에서 노동을 하는 비율이 적으나 우리나라는 노동을 65세 이상 분들이 노동을 하지만 생계 차원 그리고 노동의 질이 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질이 낮은 현실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보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좀 질 높은 어떤 65세 이상 분들의 일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질 높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분들이 좋아하는 취미 여가 활동을 그분들의 생계 활동으로 연결시켜주면 어떨까? 네, 이런데 어떤 창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대책의 하나로서 여러
스타트업도 나올 수 있고요. 제품, 서비스, 시장들이 개척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그쪽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높잖아요. 왜 해외에 비해서. 65세 지금 나오시는 분들 대졸 이상 그 비율도 높고요. 다 많이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경험을 사장시키지 말고 이분들의 실버 시장으로 연관시켜서 이렇게 뭔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기업 입장에서도 요새 60세 퇴직이라 그러면 그 전에 한 55세부터 매년 5%씩 연봉을 이렇게 줄여가면서 60세까지는 일을 하게끔 네, 비자발적 퇴직을 이제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파트타임으로도 이분들 고령층을 좀 그대로 직장에서 좀 늦게까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위기. 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기업의 그런 기업들은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고민 내지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적인 고령층, 네, 이런 고령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제가 대책 중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세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여가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셔요. 그 다음에 소비 활동까지 적극적으로 자기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들, 요새 50, 60, 70 분들, 이분들을 활용하면 노동 공급에도 소비 활동에도 양자 다 긍정적인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활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비 활동. 이분들 이런 활동 굉장히 즐겨 하시는 게 요새 10년 전에 5060 세대와 달리 지금의 5060은 어때요? 여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은 한계가 있지만 예전에 그 소득을 갖고 지금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5060 세대들은 충분히 노동력 공급에도 그분들은 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 취미로 하는 일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일도 하고 돈을 벌어서 소비 활동도 충분히 하는 그런 계층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지금의 5060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게 여기 다 있네요. 경제력을 겸비하고 소비 성향, 활동성이 높은 고령층이 제가 다음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릴 핵심적인 액티브 시니어층들이다. 이렇게 다음 강의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더 소개해 드리는데 이런 고령층의 용어를 예전에는 실버 세대라고 했지만 지금은 실버 세대 용어를 그분들 자체가 좀 싫어하시고 그 실버라는 게 예전과 지금의 고령층의 실버는 의미가 다르다. 퇴색됐다. 그래서 요새는 액티브 시니어, 욜드, 58 뭐 이런 트렌드 용어로 기본 실버 세대라는 용어를 대체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욜드 하면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영어로 써놓으면 그렇지. 나이는 드셨는데 옛날과 달리 젊은 고령층이다. 그래서 영의 Y와 OL들을 붙여서 욜드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용어도 있는 노모 엉클. 더 이상 아저씨가 아니야. 꽃중년이라는 얘기 그런 얘기 들으실 분 있으실 거예요. 58세대. 그래서 뭐 반짝반짝 같은 빛나는 보석이라는 58을 붙였는데 이게 준말이에요. 명칭이 old people with active life를 추구하는 old people 58세대라고 합니다. 네. 오늘 트렌드 용어 좀 상식적인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들 여러분 좀 이렇게 앞으로 활용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분들은 IT로 굉장히 무장이 된 분들이다. 가 예전의 실버 세대와 지금의 액티브 시니어 욜드 58세대들이 근본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는 예전의 고령층에 비해서 요새는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층들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 활동적인 고령층은 이런 8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면 액티브한 실버 세대다. 예전의 실버 세대 중에 액티브한 분들은 일반적인 시니어 중에 이런 특성이 한 3개 이상 있으면 이런 분들은 이제 액티브 시니어다라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나는 얼마나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을까 자가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때요? 예, 이분들은 소비 성향, 적극적인 활동, 여가 활동, 자기에 대한 투자,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돈과 건강과 활동과 취미, 여가 이런 거에 적극적인 이런 활동적 고령층의 특징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본의 고령화 대책 재밌는 사례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일본 30%가 지금 65세 인구의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이 초고령 세대보다 더 30%를 넘어섰을 때 용어를 만들어야 될 지경이에요. 전체 인구의 30% 이상 되는 건 초고령에다 뭘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심각한 일본의 고령화에 여러 가지 재밌는 대책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일본에는 이제 지방에 지금 빈집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빈집이 많이 나타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죠. 지방의 시골에 있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말이죠. 근데 이거를 겸비하는 문제를 다 공동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수 주거생활층 확산. 이게 뭔가 봤더니 집은 별장의 개념으로 시골, 지방에 집을 두고 물론 도심에도 자기 집이 있지만 시골의 빈집을 별장의 형태로 하나 더 갖고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하러 도시에 출퇴근하면서 지방에도 머무르게 해서 지방의 경제활동에도 소비활동에도 참여해라. 그래서 각종 지자체에서는 지방에 집을 두고 서울에 출퇴근하는 출퇴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자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적극적인 지원을 지방에서 하고 있고요. 서울의 도심권에 와서 이제 일을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 경제 활동에도 참여를 하라는 거죠. 65세, 70세 된 분들도 말이죠. 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 예전에 우리 쓰는 별장의 개념으로 이제 지방과 도시를 같이 생활권으로 하면서 소비와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듀얼 라이프의 복수 주거 생활층 확산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내용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우리 현재 고령화 단계는 제가 세 가지 나눈다면 어디에 해당된다고 했죠? 고령화 사회입니까? 고령 사회입니까? 고령화 비율, 65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입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2021년 기준으로 본다면 17% 정도가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의 단계에 있습니다. 조만간 2025년 정도 지금 전망치로 나오고 있는데 2025년 정도 되면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로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노인 빈곤율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서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취약한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포함해서 우리 고령화 사회가 되면 될수록 경제 성장률부터 해서 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제도에서 지금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말씀을 문제점으로 드렸죠. 네. 제가 대책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그냥 저희 과정과 관련된 대책 하나는 이런 65세, 5060 세대 분들이 액티브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5060 세대에 비해서 이분들을 노동,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거기서 번 돈을 원래 그분들 현재 자체가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즐기기 때문에 소비활동으로도 연계를 시키면 우리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거를 충분히 만회할 수가 있는 대책이 되겠다라는 게 저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네. 물론 이제 일본에도 이런 고령화 대책, 재미있는 대책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앞으로 다양한 창의적인 관점의 그런 대안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특히 고령층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젊은 층들이나 65세, 70세 이상 인구 분들에 대한 일자리에만 주로 주목을 했는데 50, 60도 이제 포함해서 우리가 해보면 충분히 경제 활동에도 소비 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제 마지막 결론을 소개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